제가 평생 동양 고전을 전공했어요. 결국 그런 고전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모든 인간 하나하나는 각자 자기의 색깔과 향기가 있대요. 인정하래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르다는 걸. 병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정말 수호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가치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도 인정해 줄 줄 알았을 때 정말 멋진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이 세상에서 어느 곳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내 영혼은 다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때 인간은 가장 내 영혼의 떨림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몸을 움직이니까 영혼이 떨리기 시작하더만 아무리 힘든 일도요, 흥이 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뭔가 자기 몸을 움직였을 때 뭔가 이 권태롭고 슬럼프에 빠진 나를 구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 영혼의 떨림을 갖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인문학이 요즘 거의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왜 있습니까? 하는 물어보면 스티브 잡스 덕분이라고 많이 얘기하대요. 그 스티브 잡스가 왜 그 아이패드 4 발표회장에서 그 얘기를 꺼냈어요. 이 테크놀로지, 기술만 갖고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감동을 못 준다.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문학에 대한 기술과의 결합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바람에 인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면서 뭐 IT 기업뿐만이 아니라 일명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여기저기서 열게 됐죠. 그래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들이 주로 어디로 갔냐면 책을 많이 보는 게 인문학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역사, 철학, 문학, 일명 그걸 문사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책들 많이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책을 많이 보는 게 인문학이라면 글쎄요, 조금 그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같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인문학의 인문을 이렇게 씁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실래요? 사람인. 문양문. 많은 분들이 그럴 문자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인문, 사람인자의 그럴 문자인데 이 실사변 붙은 문양문자라고 그러니까 잘못 쓴 거 아니냐. 아니, 이게 원래 인문학이 할 때 이 인문의 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문이라는 게 그저 책만이 읽고 지식만이 가진 게 인문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는 문양에 대한 공부를 인문학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보면은 옆에 동료들 봐봐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달라요, 문양이. 어떤 친구는 끊임없이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또 어떤 친구는 지 혼자만 알아요. 다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 공부, 사람이 어떻게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될지, 그 사람 공부가 바로 인문학 공부입니다. 전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훌륭한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 시장거리에서 정말 평생 자식을 위해서 아침 새벽 4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어나서 순댓국 삶고 순대 쓰신 분, 그분이 인문학의 대가입니다. 왜요? 참 인간의 문양이 아름답잖아요. 누구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싶겠어요? 그래도 내 자식 공부시키는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며 그 잠든 그 새벽을 깨고 일어나서 정말 그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서 순대를 씻어내고, 난 그분이 진짜 뭐 책 100권 읽은 사람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문양이 더 아름다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공부는 안 해도 괜찮아요. 책은 안 읽어도 괜찮아. 참 살아가는 문양이 이쁘다. 그분은 인문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봐요. 혹시라도 주변 전우들을 저 사람은 저런 문양이구나. 근데요, 대부분 인간들은 살아가는 문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 사람의 문양이 확실히 드러날까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면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동양 고전은 바로 그 질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힘들 때 도대체 어떻게 그 힘든 역경을 겪어내야 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스티븐 호킹? 이분이 나온 대학교가 옥스퍼드 대학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우연히 그 대학을 갔다가 이분 얘기가 쭉 써 있더라고요. 21살 때
루게릭병에 걸렸대요. 루게릭병 아세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라. 내 정신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손을 들고 싶은데 손이 안 들려졌을 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인간은 이 정도 되면 다 무너져요. 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대충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떤 말부터 할까요?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을 탓하겠죠. 대부분 다 그래요. 힘들면 다 너 때문이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너 때문이고 날 이렇게 만든 것도 너 때문이라는 거라. 근데 참 이분이 내가 좋은 게 뭐 빅뱅 이론의 계승자, 뭐 위대한 천재 물리학자 관심 없어요. 야, 저렇게 힘든데도 저 사람은 문양이 안 바뀌었어요. 왜? 이것도 내 모습이니까. 루게릭병에 걸려서 내 몸이 마음대로 듣지 않는 것도 이것도 나야.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 색깔과 향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았던 이분이야말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전 이분이 물리학자가 아니라 뭐예요? 인문학자다. 왜? 사람의 문양이 힘들 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아, 근데 이분은 안 무너졌어요.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이분 알아요? 제갈량, 주컬량.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삼국지가 재밌는 이유가 뭐예요? 인물의 문양이 다양해. 참 인간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구나. 저 조조 스타일, 손권 스타일, 또 유비 스타일, 걷다가 또 관운장 스타일, 장비 스타일, 주컬량, 제갈량 스타일. 이 제갈공명이 갖고 있는 인간의 문양은 뭡니까? 이 사람은 본질이 지혜죠. 지혜. 어떤 지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역경을 극복하는 지혜예요. 그게 진짜 지혜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리스크가 와요. 육체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정신적으로든 힘들 때가 있대도요. 그때 그 사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제갈공명 삼국지에 보면 왜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막 2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적벽대전에서 조조의 70만 대군을 맞이하여 싸우니 도대체 답이 없었죠. 그래서 다들 허둥대고 답이 없다고 주저앉을 때 이 제갈공명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주로 뭘 들고 나타납니까? 부채 좋아요. 부채. 여러분들 부채 하나씩 꼭 들고 다녀야 돼요. 부채를 딱 펼치면서 그 힘들어갖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 던지잖아요. 제갈공명이, 제갈량이 뭐라고 던져요? 내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이미 그런 상황이 될 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삼국지 읽어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갈공명이 딱 나타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싹 바꿔버립니다. 동남풍. 야, 날씨 데이터를 읽어내요. 그래, 동남풍이 부는 날씨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때 화공으로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제갈공명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있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혹시 이분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에? 왜 제갈공명 얘기 중에 왜 보따리 세계 혹시 들어보셨어요? 삼국지에 보면 이 제갈공명이 모시던 왕이 누굽니까? 유비. 근데 그 유비가 저 강서성 오나라 왕 손권과 정상회담을 하게 됐어요. 자, 이 제갈공명이 쫓아가야 되는데 내정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는 못 쫓아가니까 조자룡이라고 알죠? 조자룡. 너 이번에 정상회담 가는데 네가 수행해라. 네가 경호실장을 맡기겠다. 그런데 네 혼자 모시고 가다가 분명히 어려운 위기가 닥친다. 근데 네 머리는 풀 수가 없다. 내가 그 위기가 예측이 된다. 그러니 내가 보따리 3개를 줄 테니까 너가 힘들고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보따리 하나씩을 풀어보면 그 안에 이미 내가 답을 다 적어놨으니 그대로만 행하면 얼마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조자룡이가 임금님 모시고 가다가 도저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 고민하다 뭐라 그래요? 야, 그래, 공명 선생이 주셨다는 보따리가 있었지 하고는 탁 풀어보니까 그 안에 이미 어려운 상황 다 얘기하고 답까지 있어서 3번의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무사히 고향으로 그 임금님을 모시고 돌아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문양 공부, 특히 고전. 그래요.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잔 말이죠. 제갈공명이 주었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담긴 보따리가 있다면 제가 오늘 평생 배운 인문학 동양 고전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이 고전의 질문이고 답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고전을 갖고 한번
우리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지혜가 담긴 보따리를 하나 좀 주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보시겠습니까? 고전이라는 게 어때요? 고전이 뭐예요? 고전? 고전? 옛날 책이죠, 옛날 책. 그럼 옛날 책 지금 또 볼 필요 있나? 왜 볼 필요가 있어요? 야, 삶의 지혜가 담겼다. 또요, 고전이라는 게 왜 이 시대에 옛, 올드한 거잖아요. 에이션트, 옛날 거잖아요. 근데 왜 여전히 지금도 의미가 있죠? 예? 와, 바뀌지 않는 베이직이 있다. 고전이 갖고 있는 힘이 그거예요. 시대를 넘나드는 베이직, 바뀌지 않는 보편적 진리가 있다. 전 그래서 인문학의 꽃이 고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떡하지? 이 어려운 상황을 고전에게 물어보면 답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제갈공명이 조자룡에게 주었다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한테 뭔가 답이 있다면 제가 오늘 고전을 통해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전을 요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래된 미래. 이게 오래된 건데 옛날 거라고 생각했더니만 마저 이게 우리가 입고 있었던 미래의 답이야. 이게 고전이에요. 전 그래서 오늘 어떤 고전을 꼽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혹시 춘추 전국시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서 전쟁이 가장 많았던 시대를 우리는 춘추 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싸웠겠어요. 춘추시대 한 170개 나라들이 서로 마지막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저 춘추 전국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겠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시대가 어떤 다른 시대보다도 가장 발전했던 시대가 됐어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 얘기 좀 정리해 볼게요. 인문학은 바로 이때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아팠던 시대의 인문학. 인간이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특히 아까 질문이 뭐였죠? 계속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이 역경을 극복할 거냐.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역경 극복의 책들이 쏟아집니다. 그 수없이 많은 책들을 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잘하는 칭호를 붙여줘요. 그래서 공자, 노자, 맹자, 순자, 한비자 수없이 많은 자자들이 나와요. 이게 아들 자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오늘 한 명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해요. 누굴까요? 공자 아세요? 공자 하면 뭐가 떠올려요? 제자백가. 좋습니다. 제자백가 중에 하나죠. 저는 오늘 공자의 오리지널을 좀 끌어내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2500년 전에 공자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70살 먹은 퇴역한 군인이었대요.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여자였던 17살 미혼모 사이에서 공자가 나왔답니다. 근데 공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 기억이 없어. 왜냐하면 태어나다가 3년 뒤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거든. 공자 어린 시절은 엄마 뵙기 기회 없어요. 그것도 17살의 아주 어린 소녀죠, 소녀. 공자 엄마 성씨가 안씨. 정말 지지리도 저 산동성 곡부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평생을 커요. 근데 어떻게 이 공자라는 사람이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자화를 하면서, 유교하면 공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하면 공자예요. 공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대한 핵심은 뭐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위대한 하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다. 이게 공자의 유교 철학의 1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전의 구절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역경이야말로 어쩌면 나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하늘이 나를 깨우려는 신호이다.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궁즉통.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궁즉통 뭔 뜻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궁한 일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다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지만, 아까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역경을 통해서 용 한 마리를 깨워낸대요. 그래서 더 위대한 자기를 만들어낸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이 그 사람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궁한 역경을 주어 그를 더욱더 단련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고기심지. 고통스러울 꽃자. 그의 마음과 뜻을 고통스럽게 해서 정신적으로 힘들게 한대요. 두 번째가 노기근골. 그의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해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한대요. 세 번째가 아기체부. 굶주릴 아자. 그의 몸뚱아리와 피부를 굶주리게 만들어서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든대요. 마지막 공핍귀신. 그의 신세를 공핍하게 만들어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다 무너뜨리는 이유는 그를 하늘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흔들어 깨워서 더 큰 사람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늘이 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하면 인간이 살아가다가 궁한 역경을 맞이했을 때 또는 선택했을 때 그때 위대함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추사 김정희라고 아시죠? 아, 이분이 원래 추사체가 아니라 그냥 관료 출신이에요. 관료. 잘 나갔어요. 23살 때 고시 패스해갖고 55세까지 경주김 씨 아닙니까? 금수저 중에 이런 금수저도 없어요. 이분의 할아버지가 김한신이라고 영조대왕의 사위고 인생이 한 번 맞아요. 55세 때 병도 참판. 요즘으로 따지면 국방부 차관. 제주도 유배를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아까 뭐라 했죠? 군자 고궁. 군자는 궁할 때 더 단단해지는 법. 그때부터 글씨를 써요. 그래서 추사체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유배라고 하는 인생의 역경을 안 만났으면 이 사람은 추사 김정희로 안 남는데도요. 그래서 유배 간 지 4년 뒤 1844년에 이 그림 하나 그려갖고 자기 제자한테 보내잖아요. 이 그림 아시죠? 세한도 논어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추워져 봐야 한대요. 뭐든지 어려워져 봐야 한답니다. 온 세상이 눈이 덮여서 탁 얼어있을 때 그 푸르렀던 나무들은 다 쓰러지고 없는데 지금 나무 몇 그루예요? 4그루 있잖아요. 4그루. 그리고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새한 연후 세월이 추워진 연후에 지 그때서야 알 수 있다. 송백 소나무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평상시에 모른대요. 추워져 봐야 그 나무가 소나무인지 안돼요. 사람도 평상시에 모른대요. 궁에 봐야 그 사람이 군자인지 소인지 안돼요.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메시지 하나예요. 인문이라는 게 책만 읽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문양을 그리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단단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유교라는 것은 공자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이 점을 갖다가 뚫고 들어간 것 같아요. 한 인간이 위대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역경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끌어내고 그 역경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게 바로 유교가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군대 오셔서 여러분들 뭐 힘들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 견뎌가는 과정 속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칠게요. 그 사람이 궁할 때 바닥을 찍고 그대로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오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맹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인생을 살다가 정말 견디기 힘든 어떤 난관을 만들면 정신적인 에너지로 대처하래요. 그걸 일명 호연직이라는 정신적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호연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많이 쓰는 말이죠. 호연직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인간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호연직이라는 거라. 그 호연지기를 충족시켜 놓으면 어떤 난관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근성을 갖고 뚫고 나간대요. 단 호연지기는 길러야 된대요. 양성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양성하느냐? 산에 올라가서 야호한다고 호연지기가 커지지 않는데요.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닳으면 방전되듯이 인간도 호연지기가 방전되면 조그만 충격이 와도 그냥 무너진대요. 그래서 호연지기를 충전시키는 방법을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오를 의자. 평소에 의롭게 살래요. 의롭게 사는 과정 속에서 너 안에 있는 정신적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라. 내가 손해를 봤는데 남들 올 땐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그러나 그 의로운 선택이 너의 호연지기를 크게 만들 거래요. 이 말 이해 가세요? 정말 전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왜? 이미 푸른 제복을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건 프라핏, 이익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호연지기가 충전이 된 거예요. 이 호연지기를 갖고 밖에 나가면 웬만한 일과 맞춰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인생을 살면서 항상 두 가지예요. 이익이 될 거냐, 의로운 일이냐. 근데 나중에 가니까 당장 내가 손해를 보고 이익은 못 얻더라도 의를 선택한 게 훨씬 더 내 정신적 역량의 에너지를 크게 한다. 쉽진 않지만 그런 호연지기를 갖다가 평소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의로운 결정을 통해서 길러나가는 것도 아마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는 좋은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인간의 문양이란 게 참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올바른 문양으로 길러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어떤 문양이 가장 아름다운 문양이에요? 답 없어요. 답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색깔은 다 아름다워요. 세상은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색깔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문양은 어떤 게 옳다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양은 아름답다 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병행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할 거라고 봐요. 정말 저 색깔은 내가 처음 보는 색깔이야. 제 스타일은 내가 정말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스타일이야. 참 많은 문양을 보게 될 겁니다. 왜? 24시간 같이 생활하니까 너도 예쁘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연습이야말로 저는 인간 문양 공부에 참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러나 더 중요한 가장 베이직은 힘들고 어려운 그 궁한 역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색깔과 내 향기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이다라고 전 대답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여하간 여러분들의 병영 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늘 느끼며 살 수 있고 또 정말 의가 뭔지를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고 또 내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그리하여 지금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마저도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